자, 반갑습니다. 아이디어 인문논술 김병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인문논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5학년도가 되죠. 2025학년도 인문논술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인문논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 IDA, 대치 대찬, 대치 명인학원에 출강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대치 IDA 학원에서만 연세대학교 합격생 2명이 나왔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이화여대 전체 수업 합격생이 나왔고요. 이 합격생들이 논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따끈따끈한 합격 수기를 적었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합격 수기집 참조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논술 수업을 들었는지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논술 전형 인문계열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인문논술과 약술형 논술입니다. 약술형 논술은 과거 적성고사를 보았던 학교들이 보는 간략한 인문논술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천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과든 이과든 약술형 논술에서는 국어 수학 문제 다 출제가 된다라는 점. 자, 반면 인문 논술은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인문 논술이라고 해서 언어 논술만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통계 자료도 출제가 되고 인문수리 논술도 출제가 되는데, 이 인문수리 논술은요, 수학 문제 또는 경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제시문도 출제가 된다라는 점. 통계 자료의 경우에는 과거 인문수리 논술에서 출제되었던 유형이었는데 이제는 별도의 유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 자료가 출제되는 학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계 자료 해석이라든가 분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인문 논술은 문과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은 통계 자료 그리고 수학, 경제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와 인문수리 논술이 출제되는 그 학교 유형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거꾸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 논술만 출제되는 학교들보다 경쟁률이 상당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합격률이 그만큼 반비례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 자료는 보통 문과 사탐, 사회문화에서 많이 학습들을 하기 때문에 사회문화를 공부한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은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인문원, 한국외대 인문계열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화여대하고 한국외대에서 출제되는 영어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내지는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연세대는 영어 제시문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인문논술에 꽂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 반영도 안 합니다. 논술로만 학생들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인문논술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다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통계 자료도 나오고 인문수리 논술도 나오고 영어 제시문도 나온다라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이라든가 경제를 좀 잘한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인문수리 논술이 출제되는 학교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합격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자, 2026학년도에는 강남대하고 국민대가 새롭게 논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는 고려대가 들어왔었죠. 그런데 2026학년도에는 국민대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도 논술 보는 학교들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 있어서 교과 종합만 생각할 게 아니라 논술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 이제는 거의 필수 전형이 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논술 전형은요, 교과 종합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 회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봐야 될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 인문계열 구성입니다. 고사 시간, 문항수, 문항별, 분량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120분이고요. 네문항이 출제가 되죠. 한 문항당 600자 정도의 분량입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위젯인데 인문수리 논술이 출제되니까 분량 제한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려대 같은 경우는 80분 동안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 문항의 분량이 700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죠. 10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원고지에다가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성균관대는 밑줄 답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량 제한이 없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분량에 대해서는 성균관대 파이널 수업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강대 역시 100분이지만은 두 문항이다 라는 점, 서강대는 한 문항당 800자에서 1000자 정도가 된다라는 점. 800자에서 1000자라고 했을 때 801자, 800자만 딱 쓰시고 끝내지 마시고요. 꽉꽉 채워서 1000자 가득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학생들보다 한 문항당 200자 정도를 더 쓰게 되는 건데 그 200자에 더 많은 논점들을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보통 인문 논술은 대략적으로 한 100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긴 시간은 120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술형 논술, 자, 가천대 같은 경우는 고사 시간이 80분이죠.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을 풀어야 되고 이과는 그 반대입니다. 국어 6문항, 수학 9문항. 자, 그리고 국어 수학의 출제 범위는 전부 다가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각종 교과서, 그리고 수학은 수원수2라는 점. 자, 이러한 고사 시간과 문항수, 분량은요, 거의 안 바뀝니다.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각 대학에서는 모의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문항수, 고사 시간, 분량들 잘 참조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 인문계열 반영 비율입니다. 이 반영 비율이 무엇이냐면요. 논술 몇 프로 반영하냐, 내신 몇 프로 반영하냐,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내신은요, 아무리 많이 반영해봤자 30%다라는 점, 요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내신의 영향력을 상당히 줄이는 수시 전형이다라는 점. 자, 보십시오. 논술 100%인 대학교들도 상당히 많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 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강대. 자, 서강대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에는 내신 반영률이 20%, 논술 반영률이 80%였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부터는 논술 100%로 변화가 된 겁니다. 성균관대, 그리고 성신여대, 마찬가지로 논술 90%에서 논술 100%로 변화가 되었고요. 연세대,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한국외대, 항공대 이런 학교들, 그리고 약술형 논술에서는 가천대, 그리고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도 논술 70%, 내신 30%였는데 논술 100%로 바뀌었다.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논술 100%란 얘기는 내신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신 9등급도 써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논술 90%인 대학들이 있는데 경기대, 숙명여대, 홍익대, 상명대, 서경대, 신한대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제일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70에 교과 30 대학교들, 경북대, 부산대, 세종대, 인하대 이런 대학교들이 그나마 내신 반영률이 큰 편이다. 그런데 내신 반영률이 크다 할지라도 3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동국대하고 중앙대가 있는데 동국대 중앙대는요, 논술 반영 비율이 70%, 내신 성적 20%고요. 기타라고 나와 있는데 이 10%가 출석입니다. 출석. 여러분들 거의 다 만점이죠. 그래서 크게 의미하는 바가 없다라는 점. 지금 논술 전형의 추세 자체가 내신의 영향력을 상당히 줄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내신이 안 나오는 학생들 반드시 논술 전형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 이러한 메시지를 대학들이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있다라는 점. 내신을 30%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내신 실질 반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동국대, 중앙대, 세종대, 인하대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이 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동국대는 내신 반영을 어떻게 하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중에서 상위 10과목만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위 10과목만. 전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교과 200, 비교과 100점, 진로 반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교과 만점은 200점, 비교과는 만점이 10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비교과는 출석이란 얘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등급 200점, 2등급 199.4점, 3등급 198.6점, 4등급 198점, 5등급 196점, 6등급 174점. 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큰 변화가 없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6등급 때부터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동국대는 5등급까지 써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5등급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체 5등급이 아니라 상위 10과목의 등급이에요. 가장 잘 본 10과목의 등급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본 10과목의 등급의 평균이 5등급만 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내신 6, 7등급 나온 학생이라 할지라도 가장 잘 본 10과목으로만 내신 산정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3, 4등급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동국대 아무리 내신 반영이 30%든 그 다음에 교과 반영이 20%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동국대에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중앙대도 마찬가지고요. 중앙대는 상위 5과목이에요. 그러면은 상위 5과목이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1등급이 200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7등급까지 192점이고요. 8등급은요 160점이에요. 그렇다면은 학교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7등급 때까지 우리 학교 지원해라. 근데 그 7등급이 상위 5과목의 평균 등급입니다. 상위 5과목의 평균 등급. 상위 5과목의 평균 등급이 7등급 이내로만 되면은 논술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대학은요, 내신의 영향력을 줄임으로써 내신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도 논술 전형 써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률이 이제 30%가 되는 건데 이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체가 되는 거죠. 전체 등급 평균이 되는 겁니다. 300점, 297점, 294점, 285점, 270점. 자, 안정적으로는 4등급. 학생들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등급의 학생들도 써도 된다라는 점. 자, 세종대 같은 경우는 6등급, 7등급으로 떨어지면은 합격하는데 상당히 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종대야말로 인문논술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가장 큰 대학이다라는 점. 자, 그래서 동국대 중앙대학교하고 다르게 전체 평균을 내서 4등급 내지는 5등급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자, 그렇다면은 신 반영률이 30%인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인하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전체 평균이 되는 건데 1등급 300점이고요. 2등급 292점, 그 다음에 3, 4등급은 290점이고요. 5, 6등급은 288점입니다. 자,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 내신 평균 6등급 이내로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학교들마다 이렇게 내신 반영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대학에서는 내신이 안 나오는 학생들도 최대한도로 논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논술 전형에 있어서 내신의 영향력은 아마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자, 논술 전형, 인문계열, 수능 최저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인문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술을 가르치면서 내신 때문에 떨어졌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2026학년도 살짝 보도록 할게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경영이 4모였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과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4, 8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4, 8을 맞췄다 할지라도 한국사 5등급 나오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신규로 이제 논술을 보게 된 국민대 같은 경우는 2함 6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가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글로벌 융합, 인문, 사회, 경영, 자연, 전자, 공학, 건설, 국어, 수학, 영, 탐구 3함 6이고요.
자율전공,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소프트웨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삼합 5입니다. 문과, 인문논술인데 어떻게 전자공학, 소프트웨어를 갈 수가 있나요? 자, 성균관대는 인문계형, 논술을 응시한다 할지라도 자연, 전자, 공학, 건설, 그리고 소프트웨어 다 진학할 수 있게 올해부터 변경이 된 겁니다. 단, 자연, 전자, 공학, 건설, 소프트웨어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수학을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점. 자,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가 됐네요. 인문 같은 경우는 이하보로 완화가 됐습니다. 단, 국어는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한양대는요, 지금까지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전 학과에 삼합 7이라는 수능 최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탐구 괄호 1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탐구 과목 중에서 가장 잘 본 한 과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들 외에 다른 학교들은 거의 수능 최저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는 살짝 변화가 있긴 한데 크게 이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2026학년도 인문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변화가 큰 학교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이런 자연계열 쪽으로 진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리논술을 응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인문계 논술을 응시해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데 수능 최저에 있어서 수학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라는 점, 요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문논술에서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시만 공부하지 마시고 정시를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도 논술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논술은요,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각종 사회탐구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주요 대학별로 해서 논점들이 어느 과목에서 어느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렇게 사회탐구 교과서에서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통합사회에서 많이 나오고요. 자, 요 합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경제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요 내용은 항상 이제 매 년마다 학생들한테 이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 탐구를 아직까지 선택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논술 공부와 수능 공부의 어떤 교집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탐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은요, 상당히 논술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논술에서 이제 경영 경제 계열은 따로 이제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경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탐 경제 선택하신 분들은 논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유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과 학생이라 할지라도 사회탐구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점. 왜냐면은 통합사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합사회 교과서라든가 혹은 친구들 사문이라든가 생륜 교과서들 이제 입수한 다음에 살짝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교과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를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 문제는요, 이러한 사회탐구 교과서의 생각해보기 문제, 탐구활동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바로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야말로 논술 학습에 가장 좋은 양질의 학습서가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논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쫄 필요도 없다라는 점.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이 논술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라는 점. 그래서 논술 학습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사회탐구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이 고교 교과 과정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요,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그러한 현상들을 목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생태 중심주의,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자연관에 있어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가 있는데, 이 생태 중심주의가 2023학년도에서 건국대, 단국대, 서강대, 항공대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가톨릭대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에서는 성균관대, 한국외대, 중앙대, 홍익대 이런 대학교들에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겹칩니다.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출제된 내용들이 다시 또 출제가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 내용, 요 책 내용이 2023학년도 경희대 모의에서도 나왔고요. 2022학년도 광운대에서도 나왔고, 그 전년도에는 단국대, 세종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래 자유론이 상당히 두껍죠. 이 전체 내용이 다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만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자유론 중에서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해당되는 내용 특정 부분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겹친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주제가 내가 올해 보게 되는 그 학교에서도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서강대 수시 문제와 2022학년도 연세대 수시 문제, 그리고 2023학년도 성균관대 수시 문제에서 출제된 중요한 핵심어 논점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통된 내용이 나오죠. 뭘까요? 자,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 능력주의. 그래서 서강대에서 나왔던 주제가 바로 다음 연도에 연세대학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이 능력주의, 영어로는 이제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사회라든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겹쳐서 반복적으로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점.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저는 서강대를 쓰고 싶어요. 그럼 서강대 문제만 푸는 게 좋을까요? 물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난이도라든가 문제 유형,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서강대 문제 푸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주제가 다시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강대학교 쓴다라고 해서 서강대학교 문제만 푸는 것은 아니옵시다. 다른 학교, 레벨이 비슷한 다른 대학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률입니다. 이 경쟁률은 합격과 바로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경쟁률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준비한 표는요, 전체 인문계열의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1학년도에 연세대학교가 124명을 인문계열로 논술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13,557명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경쟁률로 봤을 때는 109.3대 1이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연세대가 수능 최저가 없어진 지 바로 이제 다음 해였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이제 많이 이제 높았는데, 지금은 80대, 60대, 70대, 70대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자, 성균관대는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요 표를 보실 때 2021학년도에는 성균관대가 인문논술로 219명을 뽑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5명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인문논술로 뽑는 인원수는 줄어들고 학생들이 그것에 상응해서 지원자 수도 줄어들지는 않고요. 예년하고 비슷하니까 경쟁률은 상당히 지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쟁률은요,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이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논술 재작년이죠. 2024학년도 지원자 수가 7,47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184명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건국대학교가 상당히 이제 올라왔죠.
학생들한테 상당히 이제 인기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러한 경쟁률의 변화에 있어서, 지원 인원의 변화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제 시험을 보느냐. 그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변수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국대가 뭐 경희대라든가 성균관대라든가 단국대라든가 이런 대학교들하고 같이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건국대가 그날 오후로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경희대를 보고 오후에 건국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경희대도 쓰고 건국대도 쓸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건국대 지원자 수가 배 이상으로 늘었다라는 점. 그래서 경쟁률을 감안했을 때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는지, 그리고 논술 보는 고사 시간이 변화가 되는지,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경쟁률들이 상당히 높아요 라고 했을 때 논술은 로또 전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자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거든요. 중앙대학교 예시입니다.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은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않은 학생들끼리의 경쟁률은 명목 경쟁률이라고 하고,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끼리의 경쟁률을 실질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목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요거를 조사한 표를 갖고 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십시오.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 2021학년도 명목 경쟁률은 44대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그러니까 44대 1에서 10대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명목 경쟁률이 아니고 실질 경쟁률이다. 그래서 이 실질 경쟁률의 어떤 추세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대 국어국문학과의 실질 경쟁률이 5대 1. 상당히 낮아졌죠?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 경쟁률이 12대 1.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대 국어국문학과의 실질 경쟁률이 18대 1입니다. 자, 실질 경쟁률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되는 건데, 중앙대학교 논술고사 시간이 변경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요소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올라가냐?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3합6이었는데 사회탐구 2개 평균으로서 3합6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학년도에는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계산해서 3합6 완화가 된 거죠. 그리고 2024학년도에는 중앙대가 영어 2등급까지 영어 1로 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완화 추세와 대응해서 실질 경쟁률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 경쟁률에 비해서는, 자, 73대 1이었는데 18대 1로 줄어든 거죠. 해볼만 하다. 실질 경쟁률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 가장 중요한데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끼리의 경쟁률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는지, 혹은 논술고사 시간이 달라졌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올해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30여 개 대학교가 인문 논술을 보고 있죠. 그렇다면은 각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제 유형은 각각 다를 것이냐? 아닙니다. 공통 유형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논술 유형이 발산하는 게 아니라 공통 유형으로 수렴한다라는 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적용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적용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요약 설명이냐, 비교 분석이냐, 비판 평가냐, 대안 의견 제시냐, 자료 해석이냐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경희대 사회 1번, 단국대 1번, 성균관대 1번, 한국외대 1번, 이러한 대학들은 요약 설명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분류 요약형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라든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비교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점.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공통 유형으로 이제 논술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학습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러한 공통 유형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통 유형 학습을 통해서 거의 모든 대학의 논술 유형을 학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널 때 본인들이 지원한 대학에 맞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논술 유형도 많았기 때문에 논제 유형도 많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 하지만 요즘 대입 논술은 논술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고 뿐만 아니라 논술 유형도 고정된 유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그만큼 논술 실력으로 판가름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요, 논술이 확대 추세에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학 증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신의 영향력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완화되고 있고요. 이를 방증하듯 경쟁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논술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가 될까요? 수능 최저도 완화돼. 내신 영향력도 감소가 돼. 그렇다면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으로서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에는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아서 수능 최저만 맞춰도 붙었다. 그리고 논술이 상당히 어려워서 독해만 잘해도 붙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논술 실력으로서 논술 합격을 좌우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논술 실력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고민에 발 맞추어서 각 대학들은요, 그 전부터 논술 가이드북이라든지 혹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러한 자료들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논술 공부를 하는데 논술 가이드북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공통 유형으로 수렴하죠. 더불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 탐구 영역하고도 많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앞으로 논술 실력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고민에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IDA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공할 생각입니다. 논술은요, 종합, 교과, 정시보다도 가장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대박 나신 겁니다. 그래서 합격의 그날까지 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DA 인문논술 김경민이었습니다.